대표님, 이게 이제 재개발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재개발도 여러 범주가 있는 거죠.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간 재개발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 재건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공공 재개발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속 통합 기획 내에서도 재개발이 있고요. 예.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던 공공 주도 재개발. 그게 예.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종류가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보다 훨씬 많네요. 많아요. 야, 이게 하여간 보니까 재건축보다 훨씬 복잡하군요. 그러면 이 재개발 방식들의 차이는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차이는 민간하고 공공하고 같이 하냐, 아니면 공공이 주도하느냐, 예. 조금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 공공 주도는요, 공공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공공 재개발은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기에 실거주를 한다면 내가 거기 사서 신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새 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공공 주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사 대책이라고 했잖아요. 예. 기억에 2월 4일부터 그래서 법이 좀 바뀌어서 6월 달로 변경됐는데 지금 사고 팔면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당장 사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신속 통합 기획도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그냥 내가 사서 거주해야지만 새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공공주도는요, 절대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새 아파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현장에서 내가 이거 잘 샀나 못 샀나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아예 지번을 알려주면서 나 이거 사면은 돼요라고 물어보셔도 되고, 사실 현장에 공인중개사분들이 다시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공공주도안에 물건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이거 사도 되냐고. 그러니까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해서 제가 그 지자체에 물어봤더니 절대 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해야 되는 게 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건 반드시 확인을 좀 진짜 꼼꼼하게 이거는 하고 사야겠군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좀 네. 큰일 나겠는데요. 이 재개발도 역시 이제 관심이 많은 지역은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입니까? 네. 여기서 보면 민간 재개발 원래 있었잖아요. 지금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노량진 뉴타운도 민간 재개발인데요. 네.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게 붙였잖아요. 즉 말해서 빨리 해준다는 겁니다. 빨리 해주는 대신 집값 너무 오르면 안 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다는 거죠. 네. 여기는 민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단지들이 정말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별로 하나씩 뽑으신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21개.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후보지 받고 1차, 2차, 3차 계속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종로구부터 강동구까지 하나씩 했는데, 여기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용산구의 청파 2구역. 예전에 이제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종로구 창신 숭이가 여기 민간 재개발로 들어가게 되는 예. 거죠. 사실 예전같이 법으로 했을 때는 여기는 절대 구역 지정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노후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중간중간에 막 새빌라 들어오고 막 이러면 예. 노후도가 깨졌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는 정말 일반적으로 법으로 했을 땐 절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지만 신속 통합 기획으로는 된다. 민간 재개발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받았어요. 제가 성동구를 갔을 때 한 5개 구역을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성동구 안에서 요건 좋다라고 하고 서울시에 올리고 서울시가 그거를 또 지정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보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동의율을 지나서 이렇게 조합 설립까지 지금 여기서 단계에서는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거든요. 예. 동의서라는 건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예. 아직까지 동의가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떤 기간 내에 탈락이 되고도 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활을 걸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이 신속 통합 기획 말고 기존부터 추진해 오던 그냥 그 민간 재개발 지역 중에서 뭐 관심 가질 만한 지역 있으면 몇 개 좀 추려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하는 민간 재개발은 신속통합 기획은 아니고 예. 그전부터 했던 민간 재개발인데 최근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곳이 있습니다. 예. 한남 3구역입니다. 네. 한남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3구역에 관리처분이 났다는 건 이주를 하고 이제 분양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요즘 용산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바로 붙어있는 한남 뉴타운입니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의 스타트가 되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스타트를 하게 되면 따라가는 그러면서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지고 대단지, 뭐 대규모 택지지구 같은 효과를 보이거든요. 네.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성수동 안에 뭐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법을 바꿔서 60층까지 이제 질 수 있게 또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 한강변에 지금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사고 파는데 지장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단 하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사고 파는 게 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났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3구역은 못 사지만 다른 구역은 또 사고 파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조금 많이 어렵잖아요. 앞에 들어가면 뭐 살아야 되고 뭐 절대 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지만 기존의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점만 조심해도 지금은 사고 파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요. 참 산 넘고 왜 이렇게 복잡하지라고 생각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남 뉴타운하고 성수 전략 정비구역. 네. 뭐 규모는 얼마나 되고 혹시 뭐 일반 분양은 얼마나 나오는지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만세대 전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거기 안에 조합원들 빼고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조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뭐 임대 세대도 있고 그렇게 되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만세대 전후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60층까지 지어지는 것들이 또 바뀌고 그렇게 되면 또 용적률 문제라든지 이렇게 되면 또 임대도 늘어나고 분양도 또 있고요. 그런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최근에 뭐 트리마제라든지 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든지 이렇게 연예인들이 선호하는 초고층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어지게 되면 분양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이제 잘 되면 공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런데 이게 단기간엔 되지는 않고요. 사실 평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시작부터, 스타트부터. 그러니까 10년 뒤에 입주할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굳이 해야 되냐. 지금 안 하면 상처가 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건축, 재개발로 분양을 틀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제 앞에서도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한 법이 왜 있냐면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정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도정법 위에 특별하니까 그동안 못했던 재건축이 활발하게 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의 장치를 좀 완화하면서 조금 빨리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일기 신도시가 29만 호 정도 되거든요. 예. 거기서 10만 호를 또 만든다는 거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기타 재건축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는 재건축을 빨리 가지 못하거나 사업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완화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명 추진할 때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프리패스 해줄 수도 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을 조금 감면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도정법을 개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게 하지 않고 일기 신도시만 특별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법으로 아마 재건축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 방향성은 빨리 그리고 손쉽게 이렇게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한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일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
이제 재건축 기대감이 좀 높은 곳 어떤 곳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뭐 말해 뭐해 분당 신도시가 되겠죠. 예.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최근에 방문했던 1기 신도시 중에 평촌에 있는 초원 부영 아파트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초원 부영 아파트는 원래 경기도에서 리모델링으로 지정된 시범으로 지정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재건축한다는데 리모델링 된 단지를 가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리모델링을 원하는지 재건축을 원하는지 그 소리도 들으시고 그리고 분당이 아닌 다른 지역도 이렇게 재건축이 돼야 된다는 걸 현장에서 보신 거겠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서울 재건축 단지 중에 좀 중요한 지역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잠실주공 5단지 정비 계획안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힘들었나 싶은데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예. 근데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 사업시 인가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심의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교통심의 그리고 용적률 얼마나 정도 높이는지 50층인지 35층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한 커플 심의가 통과되는데 여기서 교육 심의가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잠실주공 5단지는 조금 대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초등학교라든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심의가 통과됐다는 거, 서울 안에서 교육 심의가 통과됐다는 거 조금 한 발짝 나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몇 년 동안 이번에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다른 것들도 잘 되겠다라는 신호탄이 되는 거겠죠. 앞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네. 얼마 전에 그 원효대교 쪽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동강 간격이 참 여유가 있는 아파트던데 보니까 이제 최근에 60층까지 올린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 상당히 호재죠. 네, 호재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한강변은 그냥 35층 룰이었습니다. 그냥 국룰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3종 주거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적률이 400%가 된다고 하면이 60층, 기존의 13층에서 60층까지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말했던 기부채나 15%를 받아서 이 공원을 조성하게 되거나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60층이 되면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잖아요. 한강변에 가장 높은 지금 첼리투스 같은 경우보다 더 높아지고 높게 지인다는 거는 조금 그 가시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파트를 대표적인 게 되기 때문에 정말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부 체납 15%에서 공원도 짓고 하면 뭐 내놓을 때는 좀 그렇죠. 배가 좀 아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짓고 나면 훨씬 뭐 좋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 얘가 그 바로 앞에 있는 첼리투스인데요. 기부 체납이 25%였어요. 그 25% 왜 했냐면 한강하고 갈 수 있는 거리를 아파트가 딱 가로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을 뚫으니까 그 뒷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강하고 같이 되니까 25% 줄게. 우리 용적률 그래 50층 넘게만 올려줘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돈이 분담금이 많이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이 더 많이 상승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이제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그 한강 맨션 원래 35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68층 이거 더 높아요 60층보다 계획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디 더 높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건설사 자의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시 인가 다음 이제 관리처분 인가 단계가 되는데 이때 사업시 인가 변경을 해서 68층까지 짓겠다. 용적률은 196%에서 291%. 여기도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을 또 내겠죠. 그래서 세대수 증가가 되고 68층까지 짓게 되면은 한강변에 여러 가지 그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 우리가 국룰인 그 35층에서 이제 6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겠죠. 지금 보면은 뭐 이천동을 이제 강남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첼리투스가 우뚝 서 있는데 이제 왼쪽에도 또 이제 그 한강 맨션에 그 68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스카이라인이 완전 변하겠는데요. 그래서 용산 집무실을 가가지고 뭐 스카이가 뭐 고도 제한 있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 옆에 첼리투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웬만해서는 이제 68층까지 다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정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지역인데 정말요.
재건축 이제 가시권에 있는 단지가 있습니까? 네, 지금 제 첫 번째 스타트로는요, 안전진단을 통과된 목동 6단지가 예. 지금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데, 뭐, 안전진단이야 다른 데도 계속 지금 완화가 되는 법이 바뀌면 바로 신청을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들고 있는 단지들이 예. 많아요. 대부분 1단지부터 뭐 14단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목동 같은 경우에는 택지지구처럼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길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한 단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나갈 것 같은데 안전진단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풀리게 되는 거겠죠. 이게 거의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하나 있는 그런 그렇죠. 거랑 비슷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제약이 있고, 있군요. 네네. 강북 좀 보면 상계동 뭐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여기도 이제 꽤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목동의 반대편이 이제 상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만약에 목동이 다 풀어주는데 상계동 안 풀어줘? 이러면은 화가 나는 거죠. 목동 동생 상계라고 얘기할 정도로 같은 시기에 많이 졌는데 여기는 대지 지분이 조금 적긴 했지만 안전진단 통과된 단지가 5, 6단지가 지금 예. 안전진단 통과됐고요. 사실 지금 입주한 단지가 있어요.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해서 이 새 아파트로 입주돼서 구축밭에 신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재건축이 될 것 같은 것을 모델링이 앞에 있으니까 예. 너도 나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상계뿐만 아니라 하계, 중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이게 계곡자로 해서 상중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이 노원구 일대가 재건축으로 이루어질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 거겠죠. 그럼 거기 참 볼만하겠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대지 지분이라는 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라는 건 우리가 새 아파트라도 대지 지분이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뭐 최소 뭐 용적률 300% 같은 경우에는 11평, 10평 정도 필요한데 얘가 자체적으로 작은 평 같은 경우는 8평, 6평 갖고 있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일명 33평 그러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새 아파트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획기적으로 뭐 용적률을 적용해 준다거나 그게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군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목동은 그냥 잘 알아둬도 엄청 대지 지분이 넓기 때문에 그냥 해주기만 해. 안전진단만 통과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상계 주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겠죠. 예. 경기도 재건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보니까 뭐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벌써 집값이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데 분당은 어떻게 됩니까? 분당은 지금 뭐 시범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도 시범 아파트니까 시범이라는 건 최초로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91년도에 입주를 했는데요.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 재건축 그러니까 시범 단지로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그 단지별로 열어봤더니 필지 그러니까 땅이 하나의 땅에 뭐 4개의 단지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통합 재건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안전진단 있잖아요. 예. 이건 정부나 뭐 건설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입주민들이 돈을 십시일반 내서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 가장 모금이 잘 되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의 통합 시범 아파트라든지 샛별 마을이라든지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한솔주공 4단지 여기서 보면 한솔주공 5단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1기 신도시 최초 리모델링 아파트가 이제 조만간 이주를 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5단지 옆에 4단지 걔는 뭐 하냐? 재건축 하려고 합니다. 옆에 리모델링이라도 하니까 나도 하겠다라고 해서 뭐 분당은 손만 대도 막 지금 막 터질 듯이 이제 재건축의 열기가 가득한 거겠죠. 이 5단지 분들은 좀 후회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하고 지금 재건축하고 지금 보면은 조합 설립인가 있는 것들도 우리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금 터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전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주가 임박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거기가 또 만약에 새 아파트가 지면 재건축 좋아? 리모델링 좋아? 이렇게 아마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겠죠. 예. 일산 뭐 늘 이제 분당에 비해서 좀 소외받는다고 네. 그래서 불만이 좀 있는 지역인데 신문 보니까 뭐
일산도 지금 뭐 집값이 이제 좀 뛴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네, 일산은 분당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제 분당을 뛰어넘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무기가 이제 2개가 장착이 됐어요. 아, 예. 재건축할 때 용적률하고 대지 지분이 아주 넉넉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법까지 되면은 더 좋고요. 그 특별법 안에 사실은 역세권 뭐 500m 반경 안에 있는 아파트는 용적률 500%로 주겠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산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노선이 있어요. 3호선도 있고 경의중앙선도 있어서 그 주변에 역세권 단지들이 상당히 많고 아니야 우리 용적률 줄 필요도 없어. 우리 150% 160%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거기가 만약에 3종이라고 하면 300%까지 되거든요. 그럼 반 정도밖에 차이니까 반 정도 더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산은 용적률도 많고 그리고 워낙에 대지 지분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산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추진위원회 단계 한번 우리 모이자 하면서 운동장에 한번 모인 그런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뭐 일기 신도시가 지금 뭐 평촌, 그다음에 산본, 중동 네. 뭐 이런 지역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이 세 지역은 조금 안타깝게도 대지 지분이나 용적률이요 상당히 그러니까 용적률은 꽉 차 있고 대지 지분이 조금 작은 편인데요. 평촌 같은 경우는 아직 본격적인 추진 단계는 없는데 특징적으로 여기서 리모델링이 제일 활발한 지역이 누굴까? 이 5기 신도시 안에 1기 신도시 5건들 중에 어디냐면요. 되게 특이하게 삼본 신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삼본 신도시는 자기가 재건축이 안 될 거를 미리 알았던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삼본 신도시 주변에 뭐 산이 둘러싸여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리모델링 단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차라리 터닝하는 포인트로 잡을 수 있고 평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니까 대형 평수가 있는 단지는 대지 지분도 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재건축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리모델링도 반반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1월달 흐름도 없고 그리고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 조합 설립 인가된 데도 없거든요. 가장 늦게 갈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이제 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의 물결은 있겠죠. 하지만 기존의 법으로 했다가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뭐 난이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네, 이거는 조금 뭐 단계별로 봤을 때 동의율도 자체도 달라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4분의 3 동의에 한 동의 2분의 1 동의가 꼭 필요한데 리모델링은 3분의 2 동의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도 좀 낮죠. 그리고 지금 뭐 리모델링이 사업비가 비싸냐 그 건축비요 비슷합니다. 리모델링이 조금 건축비가 조금 높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죠. 그런데 용적률이 너무 높아버리고 대지 지분이면 일반 분양분이 없다면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는 게 더 낫죠. 최대 15%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고 용적률에 제한이 없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나는 태생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단지는 빠르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오늘 하여간 좀 실제 도움이 되고 네. 따끈따끈한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